1932년 12월부터 1933년 6월까지 만주의 항일연군 패잔병 4만여 명이 소만 국경을 넘어 소련 경내로 피신하여 지냈던 이 기간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소련 공산당이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어내고 코민테른까지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산혁명을 꿈꾸고 있던 때에 경험한 가장 골치 아픈 외교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남경의 국민당 정부와 그리고 이제 남경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매국적인 외세의 계류국가로 반드시 소멸하여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적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만주국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이중적인 탄성외교를 펼쳐갔던 스탈린의 이와 같은 외교 전술은 이후 1991년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까지도 김일성의 북한 정권이 그대로 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서 두 개의 정부에 대하여 탄력적이고도 유연한 태도를 취해오는 방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고립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타이완, 이 대만의 외교 전략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바로 이 스탈린의 외교 전술에서 배워온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1930년대 스탈린의 외교 전술은 이중적이다 못해 삼중적, 사중적이기도 합니다. 9.18 만주사변 이전에는 코민테른을 이용하여 남경의 국민당 정부를 와해시키는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만주국 건국 이후부터는 다시 또 반만항일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중국의 민족주의를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41년 4월 13일에 체결되었던 일소 중립조약 직전까지 계속되었고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코민테른이었습니다. 당시 코민테른에서 중국의 문제를 주관했던 부서는 동방부였는데 이 동방부의 부장은 파벨 미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중국의 조기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교육했던 모스크바 중산대학의 부총장직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산대학의 공식 명칭은 중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중산공산당대학, 이 중산이라는 이름은 당시 중국의 국민당을 창시했던 손문희 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1923년에 손중산은 국민당이 혁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산당과 소비에트 연방과 정치적인 제휴를 제안하였고 소비에트 당국과 공산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모스크바에다가 바로 이 손중산의 호를 딴 중산대학을 1925년에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코민테른에 의해 중국에서부터 선발되어 이미 동방대학에서 공부 중이었던 중국인 유학생들 100여 명까지 모두 이 중산대학으로 옮겨봤습니다. 이후 국민당 쪽에서도 또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 대학으로 유학시켰는데 당시 국민당 쪽에서 선발한 유학생들을 최종 심사했던 책임자는 미하일 브로딘이라고 부르는 스탈린의 특사였습니다. 이 미하일 브로딘이 중국에서 선발된 중산대학 유학생들을 최종 심사하여 제1차로 파견해보낸 60여 명의 유학생들 가운데는 진소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천서위, 이런 20대 청년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바로 이후 1930년대 만주의 항일운동을 총지휘했던 코민테른 중공대표단의 단장 왕명이었습니다. 당시 중산대학교 부총장이었던 파벨 미프는 각별히 왕명을 사랑하였고 왕명도 미프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1927년 여름 이 대학교의 총장이 트로츠키 집단에 연루되어 총장직에서 직위 해지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공석이 된 이 총장 자리를 두고 학교 내의 당무파와 교무파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왕명은 미프를 도와 학교 내의 강절동학회, 중국어로는 짱저 통시회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그 강소성과 절강성에서 온 유학생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이 동학회가 학교 내에서 이제 몇 차례 파티를 가졌던 일을 문제 삼면서 이제 그들이 반당 조직 활동을 진행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절동학회는 이 학교 내에서 교무파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왕명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절동학회가 반당 조직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동학회에 참가했던 학생 10명이 모조리 당적을 박탈당하고 이 10명 가운데 4명은 체포까지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학회와 한편이었던 학교 내의 교무파는 몰락하고 당무파가 정권을 찾게 되면서 중산대학교 대학생 지부서기직을 맡게 되는 왕명은 부총장 미프가 총장직에 오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8년 3월에 총장직에 오른 미프는 코민테른 동방부 부장까지 겸하고 얼마 뒤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6차 전국 대표대회까지도 미프가 직접 참가하여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1927년 2월에 벌써 미프는 스탈린의 파견을 받고
중국 내지로 들어와 상해, 무한, 광주 등지를 탑사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조직 건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923년경에 먼저 미하일 브로딘이라는 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손중산이 국민당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진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는 이미 중국 내 각지 군벌들과 대항할 만큼이나 큰 세력을 형성하여 광동국민혁명정부까지 성립한 국민당이었던 데 반해, 후자는, 그러니까 이 바벨 미프는 소련 정부 입장에서 장차 국민당의 또 다른 대한정당으로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개입하에서 한창 발화 상태에 있었던 공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미프는 자신을 수행하면서 동력과 비서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자 왕명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으로 추청하였으나 당시의 당 총석이었던 진독서에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왕명은 미프의 권위하에 중산대학교에 남아 교직을 맡고 지내다가 1929년에 다시 또 미프의 파견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 공산당 중앙 내부 노선투쟁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왕명의 배후에는 물론 미프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2년 뒤인 1931년 1월 7일에 열렸던 중공당 제6기 사중전 회의 때는 선으로 구추백, 나장용, 이깁산 같은 거물들을 차례로 실각시키고 왕명은 중공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됩니다. 이때 당 총서기는 명의상에서는 노동기업 출신의 향충발이라고 부르는 시앙종파 이 사람이었으나 사실상 당의 실권은 모조리 왕명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향충발은 국민당 상해 경비사령부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해 6월 24일에 상해에서 처형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명은 향충발을 대신하여 중공당 중앙총서기직까지 대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향충발이 체포되어 처형당하기 직전에 상해 시내 안의 중공당 중앙기관 비밀 거점들을 모조리 불어버렸기 때문에 왕명 등은 다른 상해에서 배견할 수 없게 되자 왕명은 미프의 허락을 받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결과 총서기가 사라져버린 상해의 중공당 중앙위원회도 이때는 상해 임시중앙위원회로 바뀌게 되었으나 9월에 이르러서는 16명의 중공당 중앙정치국 위원들 가운데 10명 이상이 이미 상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 총석이 향충발은 체포되었고 왕명은 모스크바로 피신한 데다가 장국도 짱구어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이제 호북성, 하남성, 안희성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홍군 제4방면군을 지도하러 내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해 임시중앙위원회는 얼마 못 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중앙정치국 위원들인 박고, 주은래, 진은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대도시를 떠나 강소성 경내의 서금이라는 고장에 설립되었던 중화소비에트 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명은 그러니까 이제 1931년 9월경에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왔던 왕명은 코민테른의 동방부 책임자였던 미프에 의해 코민테른 중공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됐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근거지로 이동하여 이제 새로 조직되었던 중국공산당 임시중앙위원회를 직접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만주에서는 일본과 만주국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패퇴하여 소련 경내로 이동하였던 4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주의 항일 부대들이 모두 치타, 바이칼스크 등지의 포로 소용소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지내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31년 9.18 만주 사병과 이듬해 1932년 3월 만주 국헌국을 전후하여 당시 중국 최대의 경제, 금융, 무역, 학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상해에다가 중앙위원회 본거지를 설치해두고 있었던 공산당은 1927년 4.12 상해 쿠데타로 말미암아 더는 상해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모조리 도시 바깥의 먼 농촌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공당 수뇌부에 대한 코민테른의 영향력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3년 10월부터 국민당 남경정부에서는 홍군이 근거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개시되었고 선후 다수차례에 걸친 이 토벌작전 과정에서 크게 패한 홍군은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강서성 지역의 대부분 근거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홍군 수뇌부는 살아남은 나머지 부대들을 이끌고 서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의 2만 5천리 장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대대적인 철수 과정에서 모태동, 주덕, 주은래 등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는 코민테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오토 브라운이라고 부르는 이 외국인 군사고문의 군사지휘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코민테른 중공 대표단 단장의 신분으로 계속 지령을 내리고 있었던 왕명의 대리인 박고, 중국어로는 버구 또는 친방시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도 또한 당 총서기직에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왕명 또한 더는 과거처럼 중공당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역시 1933년 1월 상해의 임시중앙위원회가 해체되면서부터 이때는 이미 만주국 판도안에 들어가 버린 동북지역의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성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영도권 또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자료에 근거하면 왕명은 1931년 9월에 코민텔은 중공대표단 단장으로 임명된 뒤부터 바로 만주성위원회와 관련된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9.18 만주사변 이후부터 당시 상해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만주로 보내는 지시정진들은 모스크바에 주재하고 있었던 코민텔은 중공대표단이 울라디보스토크에 설립한 사무소 또는 교통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무소를 통하여 만주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만주성위원회로 파견받고 나와서 서기직을 맡았던 양광화가 생전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왕명이 중공당 중앙을 대표하여 만주의 모든 사무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기 시작했던 것은 1935년부터였는데, 물론 이 이전에도 왕명은 그 코민텔은 중공대표단 단장의 신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시들을 만주성위원회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상해의 그 임시중앙위원회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는 만주성위에서 이 두 곳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동시에 지시를 받는 상황이 출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코민텔에 틀고 앉은 왕명이 위시에 모이겨 상해 임시중앙위원회에서도 만주성위에 만약 동북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지시정신이라면 코민텔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정신을 중앙에 다시 보고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해 임시중앙위원회까지 파괴되고 나자 만주성위원회는 오로지 코민텔의 지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스크바의 왕명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1934년 10월 이후 장정도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력지형이 모태동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당내의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왕명은 만주를 자신의 정치적인 재계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935년 1월 왕명은 한창 선북 쪽으로 철수 중에 있었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코민텔은 중공대표단이 앞으로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직접 만주성위원회의 재반 사업을 영도하겠다는 이런 요청서한을 보냈고, 중공당 수뇌부 또한 만주 지역의 당 조직들과는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왕명이 이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